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주에 재난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서울의 동물보호소 두 곳에서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감염돼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죠. 검사를 통해 확진된 건 2마리지만요. 보호소 한 곳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3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해서 서울시 전역의 길고양이에 대해 이 감염 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고양이를 통해 사람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현재까지는 조류에서 고양이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철새, 닭, 오리 등 조류가 감염되던 곳에서 고양이의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사람 역시 감염될지 모를 이종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조류나 가금류, 길고양이 같은 감염 가능한 야생동물과 접촉하시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고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고양이의 감염 발생 확률은 낮겠지만 고양이가 갑자기 활동량이 떨어지고 침을 많이 흘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검사를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집중력 위기 시대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을 다룬 도둑맞은 집중력이란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요. 여름철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있습니다. 네, 폭염이 절정을 누리는 가운데 피서지마다 여름 축제가 한창인데요.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올해로 26회를 맞은 대표 축제가 있습니다. 보령 갯벌에서 채취한 천연의 이게 유명해서 이걸 갖고 놀고 바르는 이 축제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인데요. 이것은 미네랄을 비롯한 피부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팩이나 각종 화장품 원료에도 많이 쓰입니다. 갯벌에서 채취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곡물 수입이 중요해졌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식량안보법 초안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식량안보법 초안 심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식량 자급자족 강화를 위한 방침이 나왔고요. 그래서 식량 안보에 특별화된 법률을 신설해서 정부의 식량 확보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제출된 초안을 보면 곡물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특히 쌀과 밀 같은 주식은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네. 그 시진핑 주석이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했는데 그런 내용이 법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식량 생산을 다룬 조항을 보면 특히 종자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종묘 산업을 진행할 것과 종자, 유전 자원고 등 건설을 내용하는 주요 내용인데요. 의료침에는 이제 광역자치급 되는 성급에서 종자 비축 제도를 신설하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해에 대응하도록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농과 전문 농협 등을 지원 육성한 한편 이들에 대해서 자주적인 비축도 장려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안에 생산과 매입,
비축, 운반, 가공, 판매 등 누가 어떤 부분을 책임지는지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요.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 조항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벌칙까지요? 네, 예. 사실 일이 벌어지면은 다 니 탓이야, 니 그렇죠. 탓이야. 부서마다 약간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아예 명확히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네. 또 법률에 따르면 농가는 특정 지역에서 장려된 곡물 외에 작물을 재배해서 개선 지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역시 벌칙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좀 입김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안 공표를 두고 중국의 전문가들도 중국이 그동안에 비축 중심에서 이제는 생산 중심으로 전환한 건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강력한 식량 안보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야당을 중심으로 식량 안보 강화 법안이 발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편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북아프리카에서는 농업용수로 바닷물을 써요. 네. 거기다 물론 처리는 약간 하긴 합니다만. 네. 예, 5폐수까지 끌어쓰고 네. 이렇게 물 부족을 견디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지역 하면 사실 물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지역들이 지난 4년간 이상 고온 때문에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은행도 2030년까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1인당 물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계치가 연간 500제곱미터인데요. 네. 여기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물이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수지가 바닥날 정도로 지난 4년간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튀니지는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물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상수도 공급 제한은 물론이고요. 세차 그리고 농장에 물을 대는 것까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1970년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지하수 염분을 걸러내는 담수화 시설 설치를 하고 있고요. 2018년 첫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세우는 등 현재 16개 담수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수화 시설이 식수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6%에 불과하고요. 튀니지는 앞으로 설비를 대거 늘려서 2030년까지 물 소비량의 30%를 충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튀니지는 125개 하수 처리장에 재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목화나 과일나무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네.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 재배 식수까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5월 달에 튀니지 북서부에 있는 실리아나에서 문을 연 새로운 공장은 95%까지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로코도 현재 12개 담수화 플랜트에서 농업용수 25%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걸 추가로 7개 더 건설한다고 합니다. 튀니지와 모로코에 비해서 석유, 가스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알제리, 리비아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3개 플랜트를 가지고 있는 알제리는 2039년까지 14개 추가로 건설해서 가동하고 그래서 전체 물 소비량의 60%까지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AFP-통신에서는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설비 가동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래요? 화석연료가 또 세기 때문에 이게 또 세상에. 탄소 배출량 증가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고 또다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안 돼. 기상이변, 가뭄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물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담수화 작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마음이 무거워지네. 네, 네, 이걸 식량. 해결하려면은 그러니까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이거 없고 어찌 해야 됩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은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서 또 가뭄이 발생하고. 네. 네. 참, 아래돌로 윗돌 맞고 계속 그러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약간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본 농협이 자율주행 트랙터를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 있네요. 네. 요즘에 AI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쓰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너무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홋카이도 농업 협동조합이 홋카이도 내에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에 직접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트랙터의 고정밀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고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홋카이도 내에서 자율주행 이용 농가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으로부터 얻은
위치 정보의 오차를 기지국 정보를 보정해서 트랙터 등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만들어내고 고정밀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6월 말에 이 호크레인이 발급한 이 시스템에 보면은 6,373건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6개월 만에 2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점점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러네요. 거죠. 네. 스마트 농업 추진 관계자는 호크레인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신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대기업에 비해서 관리 비용도 적기 때문에 농가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호크레인이 홋카이도 전 지역의 위치 정보 데이터를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농가의 이용료 부담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일본 소식 하나 더 볼게요. 네. 질소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이 다름 아닌 옥수수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국제농립수산산업연구센터와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가 질소 비료가 토양에서 유출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는 걸 막는 MBOA가 옥수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질소비로 사용되는 암모니아태 질소는요,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에서 초산태 질소로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식물이 흡수를 잘 못하고 이게 그냥 토양에 흡착되기 때문에 지하수와 함께 다 빠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작물이 이용하지 않은 데 유출되는 질소비료는 옥수수, 밀 농지에서 5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소비료 유출은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이거 자꾸 쓰다 보면은 빠져나가니까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이런 네. 문제가 발생하는데 연구팀은 질소 비료가 초산태 질소로 변하지 않게 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랬더니 MBOA가 수경 재배한 옥수수 재배액에 많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초산태 질소로 변하는 억제하는 효과가 높은 포장 재배 옥수수를 육종할 수 있다면 만약에 농가의 비료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이런 품종을 개발해서 10년 안에 포장 재배 실증이 가능한지를 해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밀에서는 이미 국제농연이 개발한 억제력이 높은 품종의 포장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품종을 재배하면은 질소 비료를 이전보다 무려 6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맛이 궁금해집니다. 괜찮겠죠? 예, 네, 맛도 네. 있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또 미국에서 소고기와 같은 적색육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이거 무슨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진드기에 물려서 적색육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적색육에 들어있는 당 분자에 반응하는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주로 론스타 진드기 이렇게 특정 진드기에 물린 사람에게서 이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진드기 타액에 알파갈이라고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물릴 경우에 관련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적색육을 먹을 때마다 우리 면역체가 알파갈에 반응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진드기에 물렸다고? 네, 맞습니다. 예.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메스꺼움, 구토, 속쓰림, 이제 그 다음에는 실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팔락시스 이 반응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알파갈 증후에 대한 치료제는 없고요. 진드기에 반복해서 물리지만 않는다면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이게 증상이 사라져요. 사라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알파갈 증후군 의심 사례가 2010년부터 22년까지 11만 건 이상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증후군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숨은 감염자 포함해서 45만 명가량이 알파갈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론스타 진드기 네. 이거 물리면 알파갈 증후군에 걸리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론스타 진드기에 물린 사람들이 모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모든 사람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리면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과대학의 관계자는 진드기에 물릴 경우에 알레르기에 걸릴 정확한 확률은 지금으로서 알 수가 알 없긴 수 하지만 없다. 그러나 실제 위험에 비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일단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국내선 다행히 론스타 진드기가 발견됐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진드기 매개로 이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덤불이 우거진 숲에서는 진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집에 돌아온다면은 꼼꼼하게 이제 옷을 털고 몸을 씻고 세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입니다. 이 철근이 누락된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집은 과연 안전할까 정말 불안해지는데요. 올 여름엔 폭우와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름철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안전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잘 모르는 제가 생각을 해도 이 튼튼한 아파트 지으려면 중요한 게 그 콘크리트 골조 막 이런 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순살 아파트 웬 말입니까? 일단 되게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순살 그러면 뼈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누가 이름 지었는지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실은 이게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순살 그러면 뼈가 아예 없는 개념을 이제 순살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LH 사태에서 발생됐던 것은 심지어 뼈는 있는 거죠. 철근은 있는데 이제 보강근이 현재 이제 누락이 돼서 이게 역할을 못해서 이제 파기가 됐다. 실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이제 우리 사람 몸에는 이제 뼈하고 근육하고 이제 이렇게 피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뼈라든지 근육 자체가 실은 이제 이 철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철근이 없으면 말 그대로 우리 연체동물 같이 흐물흐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단 보강근 이것은 실은 이제 그 근육의 역할들. 그러니까 제가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이 팔 자체가 뼈만 있으면 이게 견뎌주지는 못하겠죠. 대신에 근육이 있어야 이게 잡아주는 역할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고, 철근이 좀 누락된 아파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반순살? 그것도 아니죠, 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실은 이제 순살 아파트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순살 아파트는 표현보다는 철근이 일부 누락돼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그래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실은 이런 어떤 이 철근 자체에 대해서는 검증 자체가 시스템상으로서는 완전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완벽해요, 실은요. 제도 그래요? 네네. 일부 이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한다든지 그다음에 시공한다든지 감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발주자가 실은 이 설계가 잘 돼 있는지 이게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설계 감리라든지 또는 설계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설계 자체가 잘 돼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은 이 발주처 입장에서도 이 설계 자체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 심의 제도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보고 전문가들이 뭐 구조가 문제가 있느냐 또는 안전이 문제가 있느냐 또는 시공 쪽에 문제가 있느냐를 이렇게 또 검토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지만은 거기서 다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철근 누락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사가 철근을 잘 배근해서 시공하고 있는지 이걸 역시 확인하는 게 이제 감리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리 자체도 잘 안 된다고 안 됐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도상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완벽하게 돼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작동이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역량이 좀 부족해서 실은 미스를 좀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실은 그것을 잡아낼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실은 이제 누락이 됐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제도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생각했는데 대부분 그건 아니었다. 사고가 나게 되면 항상 이제 국토부가 됐든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법을 바꾼다 또는 제도를 바꾼다.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장 점검을 갖다 강화시키겠다 또는 직원들을 교육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건 실은 계속해서 어떤 땜빵식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땜빵식 어떤 처방들이고 실은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이 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느냐 이것들이 다시 말해 공사 기간이 너무 부족하고 설계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가 부분들 비용이죠. 그래서 뭐 공사비가 상당히 저가라든지 또는 설계 대가나 감리 대가가 너무 저가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역량 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그걸 갖다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하네요. 아파트가 엄청 비싼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건설 자체가 아마 최저가로 일단 수주하는 이런 제도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리고 최저가 수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재료비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뭐 현장에 실은 많은 직원들을 배치를 해줘서 이 직원들이 곳곳에서 현재 유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역시 전부 다 부실공사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어떤 원인 분석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환경을 좀 개선하는 이런 정책 개념으로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현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네. 근데 이게 좀 궁금해요. 그 이번에 15곳의 아파트들의 경우 현재 파악된 대로 철근이 누락된 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첫째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둘째로 이게 보강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해결이 되나요? 실은 이제 첫 번째 물어보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네. 이제 어떤 아파트가 이제 붕괴가 되려고 보면은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네. 다시 한번 이 아파트 구조가 버틸 수 있느냐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버틸 수 있는 그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철근 부분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강도 부분.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지만 네. 실은 이제 인장에 대해서는 또 되게 취약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인장에 대해서는 잘 견뎌주지만 또 압축에 대해서는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조건이 일단 완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하중이 또 작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 자체가 인천 금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맞아 떨어져서 붕괴가 됐던 거죠. 철근이 누락이 됐었고 특히 이제 전단 보강건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강도도 현재 안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조경을 하게 되는데 이 조경의 하중 성토를 하게 되는데 이 성토 높이를 설계에서 요구했던 높이보다도 더 많은 어떤 높이를 쌓다 보니까 이게 하중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입주 중이든 또는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든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직은 붕괴는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사용하는 중에 이런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게 되면 네. 무너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LH가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강을 하는 방법은 실은 공학적으로 다 안정된 방법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실은 이제 검증이 됐던 방법이고요. 그럼 해결이 되겠네요. 해결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추가적으로 뭐 기둥을 더 증설한다든지 또는 이제 기둥하고 이 슬래브 쪽 그 접촉부, 이게 접합부 쪽에 뭐 어떤 철판이라든지 또 뭐 탄소섬이나 유리섬유 같은 걸 부착을 해서 보강한다든지 이런 어떤 보강법을 통해서 이제 보강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처음 시공할 때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강도가 나와 좋은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뭐 온도가 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또는 어떤 물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역시 또 치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강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성은 확보는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네. 예.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도 요즘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봤는데 우리 얘기를 한번 나눴잖아요. 네네네. 비 올 때 이걸 해도 되냐? 네네. 물 섞인 콘크리트 괜찮냐? 이거 네.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요즘 특히 이제 폭우가 갑자기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도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일단 문제가 콘크리트를 비 오는 날 타설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이제 가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네. 라면을 끓이실 때 물도 정량을 갖다가 현재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스프라든지 라면 면사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만약 이 상황에서 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라면 자체가 좀 싱겁겠죠. 네. 뭔가 좀 약간은 안 맞는 거거든요. 2% 부족한 거죠. 네. 아우 2% 20% 부족하죠. 그렇죠. 예.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 자체도 타설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제 자갈과 같은 굵은 골재, 모래와 같은 장골재, 그다음에 시멘트, 물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강도를 갖다가 일정 강도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비압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라면의 레시피처럼 이 비압비가 정해져 있는데 비가 오는 중에 타설한다 그러면 물이 아무래도 더 이렇게 증가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물의 예. 양이. 예.
그러면 그럼 물의 양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원래 원했던 강도보다도 강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어떤 현재 배치 부분들,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강도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조물 자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인데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도가 첫 번째 저하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중에 이제 균열이 발생이 돼요. 그럼 균열이 발생되다 보면 그 균열 사이로 이제 물이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철근이 부식이 돼서 철근 역할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용하는 중에 이제 구조물이 나는 버틸 수 없어요라는 이런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하중이 작용되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 콘크리트 시방서에서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 중에 물의 양을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뭐 60% 현재 이하로 타설을 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물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역시 강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건데요, 사실. 네, 그렇죠. 공사하는 분들이. 네. 그러면은 그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은 이제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문화가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 그 콘크리트 시방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강우라든지 강설이 왔을 때 콘크리트 타설하는 중에 뭐 갑자기 비가 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비닐을 씌운다든지 이런 보양 조치를 하게 되고 책임 기술자의 승인 하에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규정 자체의 원래 베이스가 원래는 콘크리트를 비 오는 날 타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갖다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명문화는 안 돼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원칙인데 타설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온다든지 이런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하라는 이런 어떤 그 조건상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비 오는 날 타설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이제 타설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 게 약간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가 여기 관련해서 올해 7월 19일 날에 이제 이 시방서 자체를 좀 규정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뭐 원칙적으로 타설을 못 하게끔 하겠다. 또는 뭐 현장에서 이 책임 기술자가 누구냐 또는 비가 어느 정도 뭐 왔을 때 이것을 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네. 그리고 또 이게 문제라면서요. 그 30도가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폭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름철 그러면 대부분 뭐 아까 잠깐 이제 방송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네. 덥다는 이야기는 수분이 빨리 증발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물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콘크리트 타설하는 중에 물이 또 적어도 이게 또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적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빨리 증발이 되게 되면 균열 자체가 상당히 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 중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다 보니까 빨리 굳어요, 이게요. 이제 빨리 굳다 보면은 작업자가 타설하고 있는데 굳는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작업이 잘 안 되겠죠. 그것도 문제겠네요. 네, 그래서 작업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의로 또 물을 섞는 이런 어떤 가수 현상을 갖다가 또 보여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서중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재료를 뭐 덥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좀 차게 해서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한다든지 또는 타설하는 과정 중에 뭐 시간이라든지 뭐 그늘막 같은 걸 씌워주게 되면 그만큼 어떤 햇빛이 바로 이렇게 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분 증발을 갖다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서중 콘크리트 타설 방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콘크리트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재난 예방 시간에 그 안전 관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저도 갈수록 그런데요. 제 얘기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넋두리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이 집중력 위기 시대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산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책 제목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네요. 그렇죠. 이게 집중력을 도둑맞았다는 이야기인데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이거 있습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한 시간만큼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럼 또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나 친족이랑 보낼 시간은 더 줄어드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왜 집중력을 상실했고 어떻게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좀 분석을 제시하고 있어서 한 번쯤 직장인이라면 읽어보면 좋은 책 같습니다. 네, 일단 저자가 좀 궁금한데 이 요한 하리네요. 저자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이제 뉴욕 타임즈나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가디언지 같은데 기고하시는 저널리스트인데 뭐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이분이 이 책을 쓰려고 3년 동안 전 세계 3만 마일을 이동하면서 신경과학자, 사회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전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들이 이게 담겨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또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있었던 자기 경험까지 곁들여 가지고 이 책을 서술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직접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저자가 지금을 집중력 위기 시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데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현대인들 보면 이제 집중을 하고 싶어도 집중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책을 읽고 싶어도 소셜미디어에서 알림이 수시로 막 날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집에 있다 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도 혹시나 거래처나 직장 상사가 이메일이나 문자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핸드폰 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 같은 거 살펴보면 사람들이 무언가 집중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았을 때 다시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 정도 걸린답니다. 집중이 방해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 23분이면 저는 계속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노동자 같은 경우 평소에 이제 자기가 다 방해받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조사를 해보면 1시간이 안 된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인 대상으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하는지 관찰을 해보면 3분 정도 나온답니다. 거의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직장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장소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이제 캠 같은 거를 설치하고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을 조사를 해서 중간값을 계산해봤더니 19초. 거의 집중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네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뭐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이 저자가 직장인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으로 일단 멀티태스킹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제 오늘날 평균적으로 사무직 노동자를 관찰해 보면 근무 시간의 40% 정도를 자기가 이제 멀티태스킹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얼밀러라는 교수님이 이제 사람의 뇌를 관찰을 해보면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뭐라고 비교하냐 그러면 저글링 같은 거 있죠. 공 서너 개를 던지고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가 한 손에 잡고 있는 공은 하나 아니면 두 개잖아요. 근데 여러 개 공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뇌도 똑같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있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자꾸 바꾸면서 전환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시에 뭘 하지는 않는다. 뇌는 사실상 그렇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수면 부족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만성 수면 부족에 있다라고 하고요. 영국인들 같은 경우는 인구의 23%가 하루에 5시간도 못 잔다고 합니다. 인구의 23%가 5시간을 못 잔다. 또 겨우 15% 정도만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집중력을 상실하는 거죠. 또 아침 방송하시니까 느끼겠지만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주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18시간 정도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깨어 있으면 그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 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한 3시간 정도만 더 안 자고 있으면 무슨 상태냐. 이게 음주운전 처벌받는 치수에 올라가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눈 뜨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고 있는 상태처럼 느끼는 경우 있죠. 네, 뭐. 국소 수면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 4개의 일부가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앞을 못 보고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 예, 그렇죠. 그런 예.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력을 좀 높이는데 저자는 어떤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저자 같은 경우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K-쉐이프라는 게 있어요. KCF. 가장 크게 나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을 그 케이지 같은 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근고 같은 데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근고를 한번 넣으면 내가 아무리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딱 정해진 시간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 예, 집중력을 강제적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트북 같은 거도 작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막 알림창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연결 자체를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설치해가지고 강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딴 생각하는 것들이 집중력을 하는데 되게 또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딴 생각을 그렇죠. 하면 안 이제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집중하는 것은 어떤 일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걸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딴 생각을 하는 것들이 집중력에 도움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네,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죠. 네. 자신이 한 곳에 생각을 고정하지 않고 생각이 여기저기 흘러다니게 냅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서로 다른 생각을 내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의력 있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나나 샤워 부스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가끔 그럴 때 있죠. 왜 그러냐면 사우나나 샤워 부스 안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안 받거든요. 생각이 막 떠다니다가 연결시키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을 때 네. 똑같죠. 사과 쳐다보고 멍하니 있다가 발견한 거죠. 창의적인 생각 같은 것들은 오히려 되게 생각이 흘러가게끔 냅둘 때 생겨난다. 그래서 집중력의 또 다른 방법들이 딴 생각을 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에 집중하는 것들도 있고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집중도 못하고 딴 생각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산책 나갈 때 귀에 이어폰 끼고 나가시죠. 그렇죠. 운동할 때도 네, 뛰시니까 뭐냐면 이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딴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총체적인 집중력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스마트폰을 금고에 넣어놔라, 멀리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디지털 기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딴 생각 같은 걸 하려고 어떻게 하려면 매일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데 그때는 스마트폰 같은 걸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떼놓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매일 8시간 정도의 잠을 자려고 하고 자기가 8시간 수면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침대로 간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시간이 안 되면 한 1년 중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소셜미디어랑 좀 떨어져 있으려고 강제적으로 그 시간을 갖는 것도 같고 일반인들 여기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네. 강제적으로 자기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근데 이 집중력을 갖는다는 게 개인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자는 이거를 집중력 상실을 비만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비만. 네. 현대사회 비만이 생기는 원인이 자기가 뭐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 전체적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집중력이기도 똑같다는 거죠. 나 혼자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회적인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은 방법들부터 일단 가볍게 1시간 정도 내 시간을 갖고 좀 산책하면서 생각이 떠다니게 내버려둬라. 휴대폰 집에 두고 네. 예, 그리고 잠을 일찍 들고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도둑맞은 집중력이란 책 함께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머드 진흙이었습니다. 0290님 정답 머드요. 와이프랑 연애할 때는 가끔 대천으로 여행도 가고 좋았는데 아이들 낳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갈 수가 없네요. 유유 흐흐 옛날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또 아이들이 주는 어떤 어마어마한 행복감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정답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돌아올게요.